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여러 사연들을 듣고 있자니 사는 게 나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서 위안도 되지만 가끔은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다들 몇 억은 기본이고 몇백억 유산도 턱턱 받고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유산은커녕 자식한테 빚이나 안 남기고 가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셨어요. 그저 삼시세끼 내 자식 밥 굶기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여기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늦음하게 먼 복이 터졌는지 저도 유산이란 걸 받게 됐지 뭡니까. 이거 꽁돈 좀 생겼다고 자랑질하려고 장황하게 사연을 늘어놓는 게 아닌가. 미리 성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친정엄마가 생전에 베푸신 인정의 답례거든요. 비록 돈은 아니지만 돈보다 더 값진 인연을 만들어주셔서 이번 기회에 저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밥은 굶지 않고 살 정도는 됐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라 매일매일이 불안한 집이었죠. 제 부모님은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날씨에 따라 벌이가 달라서 아무리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손님이 없는 날은 공치다시피 하고 들어오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엄마가 오전부터 낮 시간엔 팥줄 일을 하시고 일 끝나고 밤 시간에 잠깐씩 아빠를 도와 포장마차 일을 하시곤 했어요. 늘 두 분이 함께 일을 하시다가 아빠 혼자 포장마차를 꾸려가시려니 처음엔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엄마가 따로 벌어들이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엄마가 팥줄 일을 시작하시고부터는 오전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아침에 제 도시락도 싸주시고 준비물도 챙겨주실 여유가 됐어요. 음식 솜씨가 좋은 엄마 덕분에 저는 늘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어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잘 사는 집 친구들처럼 고기 반찬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것만 늘상 싸갈 수는 없었지만 지금과 달리 저렴했던 생선이나 나물 종류로도 엄마는 사내 진미 부럽지 않은 반찬을 만들어주셔서 점심시간마다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내놓을 정도는 됐던 것 같네요. 요즘이야 국비로 무상급식도 하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은 없지만 제가 국민학생이던 80년대만 해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가 덜어 있었어요. 우리 반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랑은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내리 4년이나 같은 반이었던 원석이라는 아이였죠. 원석이네 아빠는 막노동을 하셨는데 술만 마셨다 하면 싸움질을 하는 통에 참다 못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연세 많으신 어머니 집에서 원석이를 키우고 사셨어요. 원석이네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번듯한 가게가 아닌 시장통 바닥에 고무 대야 하나 놓고 나무를 뜯어다 파는 정도였죠. 벌이라고 해봐야 반찬값 정도 버는 수준이었어요. 그걸로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어요. 비록 원석이 아빠가 일을 하긴 했지만 버는 돈보다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 어린 손주 점심 도시락을 싸줄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3학년 때 선생님은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못 싸온 아이들의 수를 헤아려 보시곤 그 수에 맞게 분단별로 도시락 뚜껑에 밥과 반찬을 걷어서 도시락을 못 싸온 아이들을 먹이셨어요. 가끔 깜빡하고 도시락을 못 가져온 아이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원석이를 위한 도시락이 되었죠. 담임선생님은 혹시 원석이가 창피해할까봐 반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친구가 옆에서 굶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내 배만 채우면 되겠니?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어. 그럴 땐 서로 돕고 도움받아야 극복해낼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여유가 돼서 친구를 도울 처지가 된다고 잘난 척할 건 없어.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창피해야 할 필요도 없어. 언젠가 내가 여유가 될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되거든. 사람은 누구나 남을 돕고 때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 마련이야. 세상은 혼자 힘으론 살 수 없으니까. 선생님 말 잘 알겠지? 다행히 원석이는 성격이 밝고 낙천적인 아이라서 뚜껑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주눅 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나 친구들도 원석이를 위해 밥과 반찬을 나눠주면서도 으스대며 잘난 척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땐 담임선생님 덕분에 그랬는지 우리 반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인정 있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4학년이 되고 담임선생님이 바뀌면서 사정은 달라졌어요. 당시 담임은 학부형들한테 촌지를 받아 챙기는 데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자기 반 아이가 굶는 데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원석이를 위한 뚜껑 도시락도 당연히 없었죠. 그 바람에 원석이는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교실에 들어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들과 어울려 놀곤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어린 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진작 얘기할 일이지. 왜 이제야 말을 하는 거야? 안 되겠다. 내일부터는 도시락을 2개씩 싸줄 테니까 하나는 원석이 갖다 줘. 네 담임선생님도 그렇다. 어떻게 자기 반 애가 굶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쓸 수가 있니? 선생이란 사람이 인정머리 하군. 엄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무겁게 도시락을 2개나 가지고 다녀. 그리고 내가 원석이 도시락까지 싸가면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석이 도시락은 싸지 마. 이놈의 기집애야, 그걸 말이라고 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그래? 애들한테 놀림 좀 당하더라도 배고픈 친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넌 학교에서 도시락 먹고도 집에 오면 배고프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친구 배고픈 사정은 나 몰라라 하니? 원석이 도시락 안 가져가면 앞으로 네 도시락도 없어. 알아서 해. 결국 오지랖 넓은 엄마 때문에 저는 도시락을 2개나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아이들 몰래 도시락을 건네자 원석이는 당황하며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 이거 안 받으면 우리 엄마가 내일부터 내 도시락 안 사준단 말이야. 나도 너랑 같이 굶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받아. 난 굶기 싫단 말이야. 떠넘기듯 원석이한테 도시락을 안기곤 자리로 돌아온 저는 혹여 원석이가 도시락을 돌려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조용히 도시락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도시락 배달은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봤더니 원석이랑 원석이네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원석이 할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나물이 담긴 검은 봉지를 건네시며 손주한테 도시락을 싸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별것도 아닌걸요, 할머니. 앞으로도 원석이 도시락은 제가 싸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도시락 쌀 반찬으로 하나 더 싸는 것뿐이니까 힘들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왕 주시는 거니까 이 나물은 맛있게 먹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팔아서 돈 만들어 쓰세요. 아셨죠? 그리고 원서가 방학하면 점심은 우리 집에 와서 경화랑 같이 먹어. 아줌마가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우니까 경화 혼자 밥 먹기 심심하댄다. 그러니까 같이 와서 좀 먹어줘. 엄마는 잊지도 않은 말까지 하며 원석이를 저희 집에 불렀어요. 그 바람에 저는 방학 내내 원석이랑 점심밥까지 같이 먹게 되었고요. 물론 혼자 집 지키고 있는 것보다는 원석이랑 같이 놀 수 있었으니 나쁠 건 없었지만요. 우리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원석이는 우리 엄마 도시락을 먹고 자랐어요. 방학 때는
저희 집에서 놀다가 점심밥까지 먹고 갔고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한동안은 아침마다 저희 집에 들러 도시락을 받아가곤 했는데 1학년 기말고사쯤이던가요. 원석이네 집에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서 발길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아저씨가 술집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상대가 많이 다쳐서 합의를 봐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한 형편에 동거할 길이 없었던 원석이네는 원석이 아빠가 원형어선을 타기로 하고 받은 성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련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원석이 아빠가 떠나고 한 달도 안 돼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연세가 많으시기도 했고 평소 앓고 계시던 지병도 많아서 정확한 사인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일로 원석이는 시설로 가게 되었어요. 원형어선을 타고 있는 원석이 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었거든요. 시설로 가던 날 원석이는 저희 집에 들러 엄마한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엄마는 그런 원석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훔치시며 그러셨죠. 눈칫밥이든 뭐든 배골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볼 날이 있을 거야. 아줌마는 이사 안 가고 여기서 살 테니 언제든 다시 와. 그땐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한다. 원석이가 떠나고 한동안 저희 엄마는 자식 잃은 엄마처럼 많이 아프셨어요. 원석이가 쓰던 도시락통을 볼 때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미움은 안 받고 살고 있는지 걱정을 하셨죠. 엄마가 원석이랑 했던 약속 탓일까요? 우리는 몇 년 뒤 그동안 새들어 살던 그 집을 샀어요. 은행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였지만요. 은행 이자에 대출 원금을 갚느라 엄마 아빠는 밤낮 없이 일을 하셨고 그러던 어느 날 포장마차를 닫고 퇴근하던 아빠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평소와 같이 일하러 나간 아빠가 싸늘하게 식은 시신으로 영안실에 누워 계시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땐 모든 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난 건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뒤였어요. 가해자 측 엄마가 돈을 들고 와서는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풍성한 밍크코트에 향수 냄새 폴폴 풍기고 찾아온 아줌마는 다짜고짜 돈 봉투부터 꺼내들고는 흥정을 하듯 저희 아빠 목숨값을 매겼어요. 우리 아빠의 죽음에 대해 미안함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든 돈으로 합의를 봐서 자기 아들 형량을 줄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더군요. 형식적인 사과조차 없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일단 산 사람은 살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보아하니 형편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돈이면 가게 하나 차려서 딸이랑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부군이 포장마차를 했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그거에서 얼마나 벌겠어요? 10년을 벌어도 이 돈 못 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받고 편하게 사세요. 앞길 창창한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요. 내 자식이 엄동설안에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앉아있을 걸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뭐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대개 아들 구치소 간 건 가슴 아프고 멀쩡한 남의 서방 잡아먹은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내 남편은 당신 아들 때문에 이 추운 날 꽁꽁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 내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떠드냐고요. 다 필요 없어요.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저희 엄마는 가해자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 아줌마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엄마는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엄마의 자존심도 그놈의 돈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은행 대출금 이자에 각종 공과금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엄마는 합의금으로 대출금 이자와 공과금 등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집을 뜯어 고쳤어요. 저만 혼자 집에 두고 일을 다닐 수 없어서 하숙을 치기로 결심하셨거든요. 근처에 명문대가 2개나 있어서 하숙생을 구하는 건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의 음식 솜씨 덕분에
한 번 들어온 학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절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거기엔 엄마의 밥 인심도 한몫했어요. 하숙생은 물론 놀러온 친구들까지 꼭 밥을 먹여보낸 탓에 대기자가 열댓은 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하숙생으로 북적인 거에 비하면 벌어들이는 돈은 시원찮았어요. 그건 역시 엄마의 인심 탓이었죠. 하숙비가 밀려도 모질게 내쫓지 못하고 끼고 살다가 매번 돈 떼어먹히기 일쑤였거든요. 보다 못해 제가 나서려고 하면 이 기집애야, 걔들이라고 그 돈 떼먹고 싶어서 떼먹겠니? 지들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형편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래도 우리는 밥 안 굶고 살 정도는 되잖아. 그러니 하숙생들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 공부한다고 부모 품 떠나온 애들을 눈칫밥까지 먹게 하지 말라고.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는 엄마를 보면 답답하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엄마 천성이 그런걸요.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못마땅해 했던 엄마의 모습을 제가 닮았다는 거예요. 당시 저희 하숙집에는 반년 가까이 하숙비가 밀린 복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필 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엄마 몰래 연애를 했지 뭐예요. 깡촌 출신인 그 남자는 오남매 중 장남으로 개천에서 난 용이나 다름없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자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해 가장 역할까지 해야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수제소리를 들어가며 공부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 덕에 장학금까지 타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주머니에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공공했어요. 일주일에 과외를 몇 개씩 뛰면서 벌어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고향에서 걸려오는 돈부탁 전화에 밥값까지 털어주는 남자였죠. 그런데 당장 집에서 내쫓아도 무방할 이 남자가 제 눈엔 너무 가엾게만 보이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가족들을 이끌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이 눈물겨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하숙생들보다 밥도 많이 주고 밥 밑에 계란 후라이도 숨겨주고 종종 간식도 챙겨주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고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가난한 연인의 데이트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때는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러울 게 없었어요. 명문대 다니는 남자친구 덕에 대학 축제도 따라다니고 대학 도서관도 내 집 드나들듯 다닐 수 있었죠. IMF를 지난 지 얼마 안 돼 아직은 취업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남자는 대기업에 척하니 붙었어요. 물론 그때도 버는 족족 시골집으로 보내주기 바빴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쪽이었죠. 늘 제게 받기만 하던 사람이 취직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저와 저희 엄마를 모시고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데려가 주었어요. 대학 시절 툭 하면 하숙비를 밀리는데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더 챙겨주셨던 거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저랑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알고 있어. 니들은 내가 눈치도 없는 줄 아니? 평소엔 한 달만 하숙비가 밀려도 내보내라고 난리를 치는 애가 중수학생한텐 밥 밑에 달걀 프라이까지 깔아주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괜히 돈 아깝게 밖에서 만나지 말고 집에서 만나. 어차피 중수학생은 앞으로도 우리 집에서 하숙할 거 아냐? 아무튼 장하네.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정말 수고했어 종수학생. 엄마한테 교제를 허락받은 우리는 본격적으로 대놓고 연애를 했어요. 하숙생들이 부부 같다고 할 정도였죠. 사실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그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죠. 그렇게 7년 연애를 끝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버는 족족 시골에 있는 동생들 학비며 생활비를 댔던 남편은 대기업 대리신분에도 월세방 하나 구할 돈이 없었어요. 시골에 보내느라
이미 은행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돈 구할 길이 없어서 저희 친정에서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런데도 희한한 건 시댁 식구들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오히려 제가 주눅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새언니, 언니는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 오빠를 처가살이까지 하게 해요? 서울 가면 오빠 집에서 며칠 지내다 올 생각이었는데 이제 어쩌냐고요. 언니, 그러지 말고 월세방이라도 한번 구해봐요. 네? 이기집애가 정말 너 조용히 안 해. 네가 뭔데 이 사람한테 큰소리야. 내가 당연히 해가야 할 집 못 구해서 장모님께 패기치고 살게 된 것도 죄송한데 네가 왜 난리를 치냐고. 한 번만 더 네 올케한테 큰소리 냈다간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머머, 오빠 장가 가더니 벌써부터 처갓집 기둥에 코 박고 사는 거야? 이야, 언니 참 대단하다. 우리 큰오빠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정말 대단하다고요. 나 이거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언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학도 못 나온 주제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 꼬셨으면 적어도 살 집은 마련해서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젠 내 오빠까지 앞세워서 시누이 구박을 해요? 큰오빠가 우리 집에서 어떤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 죽어라 이래서 큰아들 성공시켰더니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홀랑 뺏길 줄 누가 알았겠어? 불쌍한 우리 엄마. 말이 났으니 말인데 누가 누구 뒷바라지를 했다는 건지 통 이해가 안 갔어요. 제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버는 족족 시골집에 내려보내기만 했지 한 번도 돈을 받아 쓴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말로는 귀한 큰아들이라면서 바깥까지 뺏어 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다니 정말 염치를 밥 말아먹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귀한 큰오빠가 차비가 없어 1시간이 넘게 걸어다니고 밥값이 없어서 굶고 다닐 때 밥 챙겨 먹인 게 누군데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건지 할 말은 많았지만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참고 넘겼습니다.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시누이 탓에 어머니는 툭하면 저희 집에 전화해 호통을 치셨어요. 처음엔 수화기를 뺏어들고 대신 싸워주던 남편도 1년 2년 지나더니 더는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요. 처음엔 처가에 들어와 사는 걸 미안해하던 남편은 언제부턴가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되는 양 하숙생들한테 눈치까지 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숙생으로 있을 땐 하숙비를 제 날짜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하숙비가 밀린 학생들한테 눈치 주기 일쑤고 밥 많이 먹는다고 타박까지 하지 뭐예요. 그러다 그런 남편 꼴 보기 싫어서 하숙을 옮기는 학생들이 속출했어요. 엄마는 사위가 뭐가 어려워 그러는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계셨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왜 이래? 당신이 주인이야? 왜 자기가 하숙생들한테 눈치를 줘? 우리도 여기에 얹혀 사는 처지야. 왜 우리 엄마 업장에서 영업방해까지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다신 안 그런다고 하라고. 싫어. 솔직히 나 장모님이 집에서 하숙하시는 거 불편해서 싫단 말이야. 자기야, 나도 사람이야.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하숙생들이 거실이며 주방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 편히 쉴 자리가 있겠어? 집하고 일터는 분리가 돼야 사람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장모님도 그래. 음식 솜씨도 좋겠다. 차라리 식당이나 반찬 가게를 하시면 될걸. 뭐하러 하숙을 치신대? 하나뿐인 사위 대접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기야, 지금 제정신이야? 누가 누굴 대접해야 한다는 거야? 잊었어? 여긴 우리 엄마 집이고 우린 엄마 집에 얹혀 사는 처지야. 당신 식구들이 뻔뻔한 건 알았지만 자기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 아니,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길래 이런 말을 당연하게 해? 자기 정말 낯설게 느껴진다. 하긴 같은 씨를 받고 한 배에서 나왔는데 동생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죠. 이런 남자를 위한답시고 내 엄마 집에 들인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분가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엄마 집에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은행에 들러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기업 직원이니 큰 걱정은 안 되었죠. 그런데 세상에나. 대출이 안 된다니? 왜? 예전에 시골집 고친다고 대출 받은 건 이미 다 상환했잖아. 그거 말고 또 대출 받은 거 있어? 아, 그래. 정환이가 사고 쳐서 합의금 내느라 대출 좀 받았어. 정민이 월세방 구한 데서 보증금 좀 해주느라 대출 받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건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왜 자기 맘대로 결정해? 네가 알아봐야 우리 집 식구 욕밖에 더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했다. 솔직히 장모님이 하숙만 안 했어도 정민이 여기로 부를 수 있었잖아. 그랬으면 월세방 보증금 마련하느라 은행 대출 받을 일도 없었다고. 그러게 왜 내 말은 안 듣냐고. 어느 순간부터 이 남자랑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엔 멀쩡하다가 자기 집 식구들 일이랑 연관되면 그 순간부터 이성적 사고가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불난집에 기름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 후에 집에 와보니 현관에 신발이 가득하더라고요. 하숙생들 친구들이 왔나 해서 거실로 가봤더니 시댁 식구들이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엄마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눈코 뜰 새 없었어요. 소파에 척하니 누워서 저를 올려다보던 시어머니는 왜 이제야 오냐며 잔소리부터 해대더군요. 가정주부가 일찍 다녀야지. 남편 올 때 다 됐는데 이제야 들어오니? 하여간 애가 정신이 없어. 어머님, 저 놀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하다 온 거라고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도련님이랑 아가씨까지 다들? 그러다 시댁 식구들이 다들 제 눈을 피하며 딴짓을 하더라고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 싶었죠. 그날 시댁 식구들은 저희 엄마가 차린 밥을 먹고는 거실에 욕까지 펴곤 기어이 하룻밤을 자고 갔어요. 서울에 시누이 월세방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제가 모를까봐 속이려고 그랬는지 시누이까지 저희 집에서 불편한 잠을 자는데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서울역까지 배웅했던 시어머니가 저희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는 걸 저희 엄마가 발견했거든요. 엄마가 잘못 본 거겠지. 어머님이 왜 여기서 장을 보셔? 아니야. 마른 미역을 잔뜩 사가던걸? 정육점에 들러서 고기도 사가고. 아, 미역국 끓이려나 보다. 그래, 장 본 게 딱 미역국 재료야. 혹시 서울 사는 네 시누이 생일 아니니?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출산했거나. 마른 미역을 잔뜩 산 걸로 봐선 생일보다는 산후조리에 쓰려고 산 게 맞을 거야. 혹시 모르니까 이서방한테 물어봐. 네 시어머니가 미역국까지 끓여 먹일 정도면 가까운 사이 아니겠니? 맏며느리가 돼선 손 놓고 있을 거야. 나중에 한 소리 듣지 말고 알아봐. 엄마 말대로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그날 밤 퇴근한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서울에 있어? 아까 집에 전화했더니 받으시던데 장모님이 잘못 보신 거야. 남편은 분명 아니라고 했지만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그날 남편의 행동은 분명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남편의 뒤를 밟았죠. 평소에 잔업이 많아서 퇴근 시간이 늦다던 남편은 6시 땡 치자 회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동네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제야 괜한 오해를 했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두 정거장 전에 하차벨을 누르지 뭐예요. 그리고는 정류장 근처 과일 가게에서 교란봉지 사들고는 신나게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골목으로 들어가 그중 한 집 3층에서 멈춰서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안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누이 월세집인가 생각했던 저는 뒤따라가 그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주던 남편이 저를 보자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애 우는 소리에 이어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야, 누구 왔어?
자기야? 혹시 당신을 부르는 소리야? 저 여자가 누군데 당신을 자기라고 부르는 거야?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거냐고. 어머님은 또 여기 왜 계세요? 농번기라 바쁘시다더니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작정한 듯 저를 밀치며 그러시더군요. 너도 눈치가 있으면 알겠구나. 이 소리가 무슨 소린지. 우리 집안 장손 울음소리다. 네가 못 낳은 우리 집 장손을 기특한 저 아이가 낳아줬단 말이야. 그간 내가 그렇게 애 빨리 낳으라고 닥달할 때 넌 귓등으로도 안 들었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라.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 초부터 피임을 요구한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처가에 얹혀 살면서 무슨 염치로 애까지 낳냐면서 분가하고 갖자고 했던 건 저 사람이라고요. 그래놓곤 밖에서 애를 낳아?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이날 이때까지 내 엄마 집에서 꽁으로 먹고 산 주제에 외도까지 해?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꼴에 할 건 다 하고 살았구나. 말해봐 이 새끼야. 변명이라도 하라고. 평소엔 잘도 떠들면서 현장에서 딱 잡히니까 말문이 막히니? 내가 할 말이 뭐 있겠어. 네가 본 그대로인데.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안 그래도 애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 언젠가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정이 좀 빨라졌다고 생각하지 뭐. 이혼하자. 그럼 됐지? 재산 분할을 하자면 해줄게. 나눌 거라곤 은행 빚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나누고 싶다면 나누고. 너도 알잖아. 나 개털인 거. 위자료까지 받을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라. 괜한 마음고생하지 말고.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뺨을 세차게 갈겨주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웃긴 건 충격이 심해서 그런 건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건지 눈물조차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다가 엄마를 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당한 저도 불쌍하지만 그보다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미치겠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나서 지금까지 일을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쌍놈의 새끼, 은혜도 모르고 감히 내 딸로 내서 눈물을 뽑아? 네 놈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평생 욕 한 번 안 하던 엄마는 살벌한 눈빛으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수첩을 펼쳐드시곤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하숙생들이랑 다 같이 저녁밥을 먹으려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서넛이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낯이 익더라고요. 엄마는 그 남자들을 보자 다짜고짜 밥부터 먹으라며 식탁으로 끌고 왔어요. 야, 아주머니 여전하시네요. 이게 어딜 봐서 하숙집 밥상이야? 잔치밥상이지. 저요, 그동안 아주머니 밥 먹고 싶어서 다시 하숙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아주머니, 이번 일은 저희 로펌에서 처리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예전에 떼어먹은 하숙비 이번에 제대로 갚아드릴게요. 그래, 내가 니들만 믿는다. 그날 우리 집을 찾아온 남자들은 오래전 저희 집에서 하숙을 했던 하숙생들이었어요. 이제는 유명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인 그들은 저희 엄마 전화 한 통에 바로 달려와 무료로 제 소송을 맡아줬어요. 유명 로펌 출신들이라 그런지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뻔뻔하게 나오던 남편은 우리 쪽에서 급여 압류를 걸자 바로 위자료를 마련해왔더라고요. 그간 공짜로 제 친정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비용은 하숙비로 환산해 따로 청구했고 매달 남편 월급에서 분할 상환 받기로 했어요. 물론 적정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거기다 상간녀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건 상간녀의 친정에서 만들어줬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상간녀는 집안 망신시킨 죄로 부모 형제로부터 의절을 당했다나 봐요. 역시 전문가들이라 그런지 제가 뭐 하나 걱정할 필요 없이 이혼 소송은 깔끔하게 끝이 났어요. 이게 다 그동안 엄마가 주변에 베푼 정의 대가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듬해 5월 어버이날이었는데 집에 꽃바구니가 배달됐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매년 어버이날쯤에 집으로 꽃 배달이 오곤 했는데
그동안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그날은 유독 꽃바구니에 눈이 가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누군데 매년 엄마한테 꽃을 보내는 거야? 카드도 있네? 박원석? 이 사람도 하숙생이었어? 하숙생? 얘, 너 원석이 기억 안 나니? 너 국민학교 동창 원석이. 너 결혼하던 애였던가? 원석이가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 다행히 원양어선 탔던 아빠가 시설로 찾아와서 그간 아빠랑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 서울 어디서 참치집을 차렸다고. 자리 잡으면 한번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나? 내가 꽃가게에 물어서 연락해볼까? 한번 오라고 하지 뭐. 야, 이 자식 그래도 엄마 밥 먹고 컸다고 매년 꽃도 다 보내고 인간이 된 놈이네. 엄마는 혹시 원석이가 우리 앞에 못 나설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니냐며 직접 찾아올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몰래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원석이가 우리 집에 못 온 건 전부 제 전남편 때문이었더라고요. 몇 년 전 어버이날 때 저희 집에 왔다가 제 남편과 마주쳤던 모양인데 글쎄 전남편이 결혼한 여자 근처에서 얼씬대지 말고 꺼지라고 했다네요. 혹여 제 결혼 생활에 폐를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길로 발길을 끊고 꽃바구니만 보냈다고 하더군요. 하여간 처갓집에 빈대부터 살던 놈이 지 할 짓은 다 하고 살았던 거죠. 제 이혼 소식에 원석이는 내심 반가운 눈치였어요.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저희 엄마 밥을 먹으러 갈 수 있겠다면서요. 그렇게 저희 집을 드나들던 원석이는 몇 년 뒤 저와 결혼을 했고 10년이 넘도록 장무를 친 엄마처럼 극진히 모시고 살았어요. 엄마는 떠나시는 순간까지 사위의 병간호를 받으시며 눈을 감으셨죠. 얼마 전 엄마 일주기였는데요. 엄마가 생전에 운영하셨던 하숙집으로 그동안 엄마 밥을 먹고 대학에 다녔던 예전 하숙생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아직도 저희 엄마 밥이 그립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엄마가 남겨준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남편도 포함해서요. 인정 넘치던 엄마 덕에 저는 오늘도 마음 부자로 살고 있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시댁에 다 토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돌아보니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시댁에 똑부러지게 거절도 못하고 바보처럼 살아온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더군요. 결혼 전엔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 저런 일을 겪고도 왜 참고 사나 하는 의문과 답답함이 들었는데 제가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양심 없는 뻔뻔스런 시댁과 자존감 낮은 며느리의 잘못된 만남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듣고 보니 좀 유행가 가사 같죠? 남편과 저는 에스테틱 샵에서 만났어요. 고객과 사장 관계로요. 요즘은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를 많이 받지만 당시만 해도 남성분이 관리를 받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을 특별히 잘 대해주었죠. 남편이 다른 손님도 소개시켜 주어서 남들보다 더 비싼 마스크팩도 해주고 시간도 10분 정도 더 길게 하는 등 말이에요. 솔직히 거기엔 약간의 상술도 있었어요. 서비스를 통해 계속 회원권을 끊게 유도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순진해서 제 호의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어느 날 마사지를 받던 중에 갑자기 고백까지 했죠. 마사지 중에 고객과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영업 스타일이기에 남편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했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저랑 가까워졌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워서 웃음으로 넘겼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시를 하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이후 우리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정도로 불같은 사랑을 했고 6개월도 안 돼서 전 남편한테 프로포즈까지 받았죠. 그렇게 저희끼리 꽁냥꽁냥 다정하게 데이트하던 어느 날 남편이 누나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웃으면서 통화하던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걱정하지 마 누나, 우리 많이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곤 서둘러 통화를 끊지 뭐예요. 남편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걱정돼서 물었죠. 그랬더니 누나가 우리가 너무 빨리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냐고 걱정해서 라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아픈 기억이 떠올라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만나기 전 정말 사랑했던 남자와 집안 반대로 억지로 헤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엄마는 어릴 적 돌아가시고 아빠는 재혼하셔서 사실상 저는 고 하나 다름없어요. 교육자 집안이었던 전 남자친구 집안에선 저를 탐탁지 않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고요. 그 충격 때문인지 조건 좋은 남자들이 구애를 해와도 저는 쉽게 남자들한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콩깍지가 씌었을 때야 제가 마냥 좋겠지만 제 상황을 알면 저를 떠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남편은 유일하게 제 얼어붙은 마음을 열게 한 남자였어요. 남편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객을 상대하느라 지었던 억지 웃음을 지우고 실컷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누워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결혼을 망설이는 대신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힘이 되어줘야겠구나 결심까지 했고요. 우린 서로 뭐가 그리 급했는지 결혼 전 혼인신고부터 했고 바쁜 가게 운영 중에도 틈틈이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가서 어머님을 돌봤어요. 물론 요양보호사님이 상주에 계시지만 한 병실에 환자가 여럿이 있어서 제대로 식사를 챙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고객 예약이 없을 때 잠깐씩 짬을 내어 어머님 식사와 간식을 챙기곤 했죠.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못 받은 사랑을 시댁에서 받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어요. 시아버님이 전화하시면 아무리 바빠도 바로 달려갔고 힘들어도 꾹 참으며 요구하시는 거 다 해드렸거든요. 또 형님한텐 눈치껏 립서비스도 하고 마음에 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녹아들길 바랬죠. 주위에선 이런 저를 보며 아무리 남편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도 환자 있는 집에 시집가는 건 고생길이 뻔하다며 만류했지만 저는 좋은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불안감을 숨긴 채 결혼을 감행했어요. 시댁이 가난해서 저희는 받은 것 없이 17평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환기도 안 되는 주택에서 에어컨도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남편이 구급 공무원인데다 제 가게도 빚으로 차린 거라 둘 다 현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게도 늘 꿈꾸던 안정적인 울타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만 했어요. 외식은 부업으로 하는 SNS 체험단으로 먹고 영화는 포인트로 모은 쿠폰으로 보는 등 지독히 아끼면서 돈을 모았죠. 그러면서도 아버님이 일을 안 하시기에 없는 형편에 용돈도 드리고 저희도 없는 에어컨과 차도 아버님께 해드렸어요. 비록 새 차는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저희 이런 희생을 시댁에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더군요. 날이 갈수록 제게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하루는 서울에 있는 형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올케가 맨날 우리 애들 선물 고르는 게 힘들어 보이길래 내가 올케 고민 덜어주려고 제품을 정해봤어. 이번 명절엔 고민하지 말고 이걸로 사주면 돼. 마치 저를 위해주는 듯 말하는데 순간 욕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당시 우리 부부는 그렇게 원하던 애를 남편의 무정자증 때문에 가질 수 없어서 절망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는 없는 살림에 조카 둘 선물과 용돈을 늘 챙겨줬고요. 명절과 어린이날은 물론이고 생일에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다요. 솔직히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었어요. 형님이 늘 선물을 바라셨고 남편 역시 자신이 유일한 삼촌이라 잘해주고 싶었나 봐요. 가뜩이나 저희 애도 못 갖게 돼서 예민해져 있었는데 형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아들 선물만 주구장창 요구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이 상황에 우리 부부를 배려해주기는커녕 자기 애들 선물이나 요구하니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죠. 한 번은 저한테 오히려 충고를 하더군요. 올케는 왜 애도 없으면서 돈도 나면서 살아? 둘밖에 없으면 돈 나갈 것도 별로 없잖아. 우린 애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말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가난한 우리한테 돈까지 빌려간 주제에 왜 그렇게 돈을 아끼면서 사냐니. 누나로서 도움 한번 주지 않았으면서 남동생네한테 한다는 꼬락서니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돈 아껴서 너한테 돈 빌려주고 아버님 매달 용돈도 드린다. 왜? 너는 어머님 간식 한번 사오기로 했니?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인가는 저한테 원피스 사진과 함께 톡을 보냈더라고요. 올케, 나 이 원피스 사고 싶은데 우리 동네엔 매장이 없더라고. 근데 알아보니 올케 집에서 가까운 매장이 있다네.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 내용은 누가 봐도 저한테 사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누나 바보인 남편은 그 맥락도 못 읽어내군 자기 누나 편을 들지 뭐예요? 아니, 당신은 왜 매번 그렇게 우리 누나를 삐딱하게 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옷 사고 싶다고 얘기한 거잖아. 바보 아닌가요? 이게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을 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연애 때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 편이라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 초록은 동색이라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 편이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의 카톡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명절에 형님을 만났는데 저녁을 먹은 후 대뜸 제게 이러더군요. 올케, 내가 말하는 옷 안 사왔어?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센스 없다. 형님의 그 기막힌 말을 듣고서야 남편은 제 말을 믿더군요. 자신의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제야 안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여전히 시댁의 빨대가 되길 자처했어요. 어머님이 오랜 기간 편찮으셨기에 자신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누나도 자신이 엄마처럼 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형님의 계속된 막대먹은 요구를 끊지 못했어요. 저 역시 남편 말에 세뇌되다 보니 처음엔 형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썼고 잘해주려고 무진장 노력했고요. 그런데 형님은 저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야 말더군요. 올케, 나 사실 이 결혼 반대했었어. 엄마가 오랜 시간 편찮으셔서 내 동생은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거든. 근데 올케가 어릴 적에 친정 엄마를 잃어서 사랑 못 받고 컸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동생한테 사랑을 줄 수 있겠어. 게다가 내 동생은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공무원인데 올케는 겨우 마사지사잖아. 솔직히 레벨이 안 맞지.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세상에 지금 누구 때문에 애가 없는데 자기 남동생이 아깝다고 내 가정사까지 건드린대요. 문득 저는 연애 시절 남편이 데이트 중 형님한테 온 전화를 받고 인상이 굳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지금 형님이 저한테 한 얘길 남편한테도 했겠구나 싶더군요. 할 거면 결혼 전에 나한테 하던지 왜 이제 와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욱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상을 그대로 엎어버릴 뻔했어요. 결국 전 참지 못하고 형님한테 대들었어요. 형님, 저도 이 결혼 주위에서 반대 많이 했어요. 병든 시어머니의 남편은 고작 말단 공무원이라 저보다 월급도 적지. 게다가 혼자 계신 아버님까지. 형님이라면 이런 집에 시집 가겠어요? 형님 말처럼 그렇게 따지면 저도 손해보는 결혼 아닌가요? 제 친구들 보면 집은 시댁에서 기본으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린 어땠나요?
저희 둘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없는 집에 시집와서 어머님 간병하고 아버님까지 챙기는데 누가 봐도 제가 더 손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는 누가 더 손해니 하는 말은 삼가해주세요. 전 받은 대로 갚아주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곤 울케, 안 되겠다. 우린 누구 돌아가실 때나 봐야겠다. 그러더니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일로 형님은 남편한테 몰래 전화해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죠. 누가 겁난대요? 우린 그동안 형님 대출금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시어머님까지 챙겼는데 어쩜 이리 못되게 구는지. 솔직히 저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싫은 사람 매번 가족 행사 때마다 보는 것도 죽을 맛이었는데 이참에 얼굴도 안 보고 잘 됐다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러질 못했어요. 형님 전화를 받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세상에 이불에 오줌까지 쌌지 뭐예요. 남자가 심약해도 정도가 있지 전 그런 남편을 보고 하도 열이 받아서 며칠이나 잠을 설쳤어요. 그간 형님이 우리한테 했던 만행들만 떠오르더군요. 큰돈을 빌려가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지방 경조사 때도 식사 비용은 항상 우리 보고 계산하게 했거든요. 그뿐인가요? 명절 때는 친구들 만난다며 저한테 조카들을 맡기고 놀러 나가고 무슨 날만 되면 애들 옷 사보내라, 가방 사보내라, 용돈은 안 주냐, 되도 않는 요구만 하고 생각하니 더 열받네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절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주 이가 박박 갈릴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이건 집안 내력인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님 또한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희한테 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어찌나 바라는 건 많으신지. 일하면서도 일주일에 몇 번씩 틈나는 대로 찾아가 뵙는데 그때마다 늘 돈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사람을 들들 볶으신다니까요. 하루는 시아버님이 식사 중에 음식물이 낀 이를 보여주시면서 이러시지 뭐예요. 얘 아가, 내 이빨 좀 봐라. 네가 봐도 임플란트 해야겠지. 임플란트를 해야 뭘 좀 씹을 텐데. 우리 동네 동식이는 말이다. 지 아빠 이하라고 500만 원이나 줬다더구나. 하는 수 없이 12개월 할부로 임플란트 해드렸더니 또 뭘 하시는지 아세요? 동네 노인회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자식들이 다들 여행 비용하라고 100만 원씩 줬다더구나. 그래, 노인네가 얼마나 가고 싶으셨으면 그러실까 하는 마음에 카드 서비스까지 받아 100만 원 해드렸어요. 근데 그 돈 받고 뭘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들은 내가 코 흘리게 아이로 보이냐? 이 나이에 용돈 30만 원이 말이 되냔 말이다. 그럼 얼마를 원하시냐고 물었더니 뭐 얼마를 원한다기보다도 김영감도 그렇고 세탁소집 영감도 그렇고 다들 자식들한테 60만 원씩은 받은 것 같더라. 사람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버님이 아예 돈이 없으시면 말도 안 해요. 2억 넘는 집에 얼마 전 새로 뽑으신 새 차에 매달 100만 원 넘게 연금도 나와요. 거기다 적금도 몇천 있고요. 물론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년배 분들에 비하면 윤택한 편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해주시는 건 하나 없으시면서 매번 바라기만 하시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많은 걸 바라시는데요. 그깟 구급 공무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이러는지. 암튼 제 입장에선 이 집 식구들이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형님과 아버님의 무리한 요구에 저희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혼 전엔 정말 시아버님을 친아빠처럼 형님을 친언니처럼 대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이젠 더는 못하겠어요. 잘나지도 않은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툭하면 우리한테 빨대를 꽂는데 이젠 정말 지쳤다고요. 게다가 남편은 이런 식구들 사이에서 교통정리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니 피해는 늘 제 몫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도 더는 못 참겠다 싶어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을 술로 보내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냉랭하게 지내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다고 빨리 오라고요.
전 당장 남편한테 연락을 하곤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죠. 어머님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쉬고 계셨어요. 의사 말이 더는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형님은 병원을 찾지 않더군요.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집에 일이 생겨서 당장은 못 가겠다고 하더래요. 솔직히 괘씸했지만 애들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날 이후 아버님과 제가 교대로 병실을 지켰어요. 그 사이 전 생일을 맞았지만 이런 상황에 생일을 챙길 여유는 없었죠. 생사를 넘나드는 어머님을 앞에 두곤 더더욱이요. 그렇게 3일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은 편히 잠든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곤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왔어요.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비춘 형님이 얄미웠지만 그래도 부모 잃은 사람한테 뭐라 하기 그래서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장례를 치르곤 식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돌아온 저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남편 역시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푹 자고 난 남편과 저는 늦은 오후가 돼서야 첫 끼를 먹었어요.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쉬면서 SNS를 열어봤는데 맙소사.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요. 형님 SNS에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와 있지 뭐예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프라이빗 콘도에서 생일 파티를 하며 찍은 사진이더군요. 업로드 날짜를 보니 형님 생일 파티가 분명했어요. 형님이란 전 생일이 하루 차이라 날짜를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형님이 제주도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그날은 어머님이 생사를 넘나들던 딱 그 시기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는 어머님 병상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뿐인 딸녀는 그 시각 친구들과 쳐놀면서 병원에도 안 왔던 거죠. 정말 욕밖에 안 나왔어요. 솔직히 평소 형님 행실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긴 했죠. 가난한 우리한테 돈까지 빌렸으면서 자기는 맨날 SNS에 비싼 식당에서 먹방 찍어 올리고 브랜드 옷 자랑하고 해외 가서 노는 사진이나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조문객이 많아서 저희 쪽으로 부조금이 3천만 원 넘게 들어왔거든요. 형님네는 겨우 200도 안 되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남는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지 뭐예요? 아니,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가족 여행이라뇨. 게다가 부조금 받은 만큼 경조사비로 갚아야 할 돈인데 그걸 쓰자니. 그런데도 형님은 그 돈이 그렇게 탐이 났는지 가족들을 들먹거리며 착한 남편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정말 답 안 나오는 인간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죠. 남편도 그런 형님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돌아가시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싶지 않다며 여행 대신 형님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어요. 남은 부조금으로 장례 비용을 내고 남은 돈은 다 아버님한테 드렸고요. 그제야 형님은 더 이상 여행 소리를 꺼내지 않더군요. 자기는 챙길 만큼 챙겼다 이거죠. 시간은 흘러 1년 뒤 어머님의 기일이 돌아왔어요. 다 함께 어머님 낙골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형님이 불쑥 아버님께 이러지 뭐예요? 아빠, 집 팔아서 우리 나눠줘. 전 이게 무슨 소린가 한참 생각했어요. 아버님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을 팔아달라니. 그럼 아버님은 어디로 가시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어머님 간병을 8년이나 했고 아버님 역시 제가 보살피고 있으니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집이 우리한테 돌아갈까봐 미리 밑밥을 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쏟아냈어요. 형님, 어머님이 사경을 헤매실 때 여행 가서 신나게 친구들이랑 호텔 생일 파티 하시더니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이젠 살아계신 아버님 집까지 탐을래요? 저흰 그 집 가질 생각도 없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편히 쓰시고 사시게 주택연금으로 돌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형님은 얼마 안 되는 아버님 재산 탐내지 마시고
아버님 생신 때 내려와서 미역국이나 좀 끓이세요. 아버님 생신이 설날이랑 가깝다고 맨날 그냥 넘기는데 그 미역국 9년째 제가 끓이고 있다고요. 게다가 아버님 아플 때마다 제가 약 사다 드리고 밑반찬 해드려요. 형님은 명색이 딸인데 아버님한테 뭘 해드렸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그 입 좀 다무세요. 불효녀 티 내지 말고. 알았어요? 그 후에 벌어진 상황은 상상에 맡길게요. 헬게이트가 열리고 아비 규환이 따로 없었다는 정도. 왜 안 그렇겠어요? 엄마가 오늘 내일 하는 동안 딸려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생일 파티나 하면서 놀았다는데. 순한 남편도 그것만큼은 못 참겠던지 자기 누나한테 쌍욕을 퍼부으며 난리를 치더군요. 지지든 볶든 니들끼리 하라는 심정으로 전 혼자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은 억울하다며 납골당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그러는 와중에도 제 욕을 그렇게 했다는군요. 남편도 참 눈치 없지. 그 소리를 또 저한테 다 해주네요. 암튼 그날 그렇게 시원하게 속마음을 쏟아부은 저는 번호를 바꾸고 형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멀리 사는 자기 대신 저한테 당연하게 대리오도 요구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무시하고 돈과 선물을 요구했던 형님은 저희가 거리를 두자 갑자기 눈치를 보며 남편 회사로 전화를 했다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 역시 여러 사건을 통해 지쳤는지 형님과 연락을 끊었죠. 안 그럼 어쩌겠어요. 까딱했다간 저랑 이혼할 판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약속 없이 불쑥 찾아와 돈 없다고 슬쩍 눈치 주시는 아버님께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저희 아직 전세라 드릴 돈 없어요. 돈 그렇게 필요하시면 집값 많이 오른 형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왜 해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저희한테 바라기만 하세요? 저 호구 아니에요. 그리고요, 앞으로는 아플 때도 저 찾지 마시고 형님한테 내려오라고 하세요. 딸 뒀다가 뭐 하시려고 이러세요?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맨날 웃으니까 아들 걱정은 안 되시나 봐요. 이제 여기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도 마세요. 아셨죠? 저희부터 살아야지 가족이라고 다른 사람 끝까지 챙겼다간 저희도 못 살아남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집요하게 연락하며 저를 피곤하게 만드셨던 아버님은 저한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남편한테는 여전히 돈 타령을 하시는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전과 다르게 나름 아버님께 단호하게 대처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부모인걸요. 그 정도는 이해해야죠.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 아버님과 형님한테 해왔던 걸 멈추자 이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저한테 요구하던지 그대로 하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형님은 아버님한테 어머님 돌아가셨으니 어머님 몫의 재산을 달라고 떼를 쓴다나 뭐라나. 안 봐도 비디오였죠. 어쩜 그리 부녀가 똑 닮았는지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봐요. 그동안 소중한 가정을 지킨다는 핑계로 나를 혹사하며 시댁 식구들의 요구에 휘둘려 왔는데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이젠 가족이 아닌 제 자신과 진짜 제 가족인 남편 소중히 여기며 할 말 다 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주부입니다. 거의 이곳 사연을 매일 듣기만 하다가 얼마 전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유복 자녀예요.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시며 생계를 책임지셨죠. 매서운 추위가 한창인 어느 날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고로 아빠는 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의 비보를 듣고
거의 실신하다시피 쓰러지셨고 그 충격으로 저는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1.9kg이라는 작은 체구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흔하지 않았다는 인큐베이터에서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돈 때문에 살던지 보증금도 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 후 오갈 곳 없어진 엄마와 저를 살려준 것은 아빠와 친했던 현장 동료들이었는데요. 엄마는 제대로 몸조리도 하지 못했지만 아빠 동료들의 도움으로 건설 현장에서 밥을 짓는 한밭집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거의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창고 같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민 끝에 저를 외갓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3, 4살 정도가 되었을 때는 매번 바뀌는 건설 현장 때문에 한밭집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셨고 다른 먹고 살 방법을 생각하시는 중에 얼핏 보기에 중년의 나이로 보이는 여자분이 도배하는 것을 보고 저거다 하고 무작정 도배 일에 뛰어드셨어요. 당시 엄마는 아마도 도배는 기술직이고 기술이 있으면 어디서든 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듯 했죠.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 일하는 모습에 더욱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도배 일을 배우고 싶었다고 훗날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그 후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한밭집 일을 계속하셨어요. 오후 늦게부터 저녁까지는 그 여자분을 따라 도배와 미장일을 배우러 다니셨는데요. 처음엔 기술이라 그 여자분이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하셨다나 봐요. 하지만 엄마는 죽기 살기로 그분에게 매달리셨대요. 저희 모녀의 사정을 다 들은 그분이 엄마의 간절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희 모녀에게는 은인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엄마는 어엿한 도배와 미장 기능사가 되셨고 일을 가르쳐주신 여사님도 엄마의 열정과 또 꼼꼼함에 놀라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사님과 고정적인 파트너가 되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람이 절실하면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던데 엄마는 조금 과장해서 마치 도배와 미장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일을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제가 중학교에 갈 무렵에는 여사님의 권유로 작은 가게를 여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자기 사업체를 가진 사장님이 되었던 거죠. 비록 큰 규모도 아니고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기술자도 많지 않았지만 일단 손이 빠르고 꼼꼼한 엄마는 혼자 여러 명의 몫을 하고도 남는 사람이었고 이런 일은 인건비가 공사대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엄마에게 일을 맡긴 고객들은 좋아하시며 여기저기 엄마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덕에 엄마는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바쁜 엄마를 돕기 위해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 눈에는 철이 빨리 든 딸이 안쓰럽게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죠. 엄마의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마의 성격은 나날이 괄괄해지고 여장부가 되어 가셨어요. 어릴 적 외할머니에게 듣기로 엄마는 결혼 전까지 그렇게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아마도 추측하건대 거친 현장에서 그것도 건장한 남자들과 섞여 일을 하다 보니 엄마의 소극적인 성격도 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크면서 무엇보다 엄마에게 고마웠던 점은 항상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도 언제나 저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퇴근 시간만큼은 꼭 지켜주셨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당신이 아무리 바빠도 제가 항상 첫 번째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저에게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즘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영아, 엄마가 매일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우리 지영이 잘 키우고 싶어서야. 지영이가 다른 집 딸처럼 엄마한테도 막 투정 부리고 짜증내면 엄마는 좋겠어. 세상에 굳은 일은 엄마가 다 할 테니까 우리 예쁜 딸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일이야. 에이, 싫어. 엄마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무슨 투정을 해. 그리고 불만도 없어. 누가 그래? 엄마 힘 하나도 안 들어. 엄마 하는 일이 얼마나 재밌는데. 엄마는 있잖아.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우리 딸도 키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지영아, 너무 애쓰지 마. 너무 빨리 철들면 엄마가 속상해. 공부도 꼭 잘할 필요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엄마는 뭐든 좋아. 엄마는 지영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든 좋아. 정말이야. 저는 그런 엄마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이미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냐고 생각했죠. 이미 철은 들어버렸지만 엄마를 생각해 애교도 떨고 가벼운 투정도 부리면서 저는 사춘기 시기도 없이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물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게 꼭 우수한 성적이란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유아교육과에는 들어갈 수 있었고, 엄마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니 학교가 서울에 있건 경기도에 있건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저를 칭찬해 주시고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하시는데 제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내심 그렇게 좋아하시는 엄마의 모습에 저 역시도 기분이 참 좋았죠. 마음속으로 얼른 돈 벌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처음 사설 유치원에 취직해서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받은 첫 월급으로 엄마에게 명품 스카프를 사드리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상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싸 보인다. 엄마는 이런 거 싫어. 엄마 이거 들고 나갈 데도 없어. 가서 환불하자. 네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걸 사와. 엄마 이거 비싼 거 아니야. 1,000쪼가리가 비싸봤자지. 그냥 아무데나 막 하고 다녀. 그래? 이거 진짜 안 비싸? 그렇다니까. 사람 민망하게 하지 말고 얼른 목에 둘러봐. 너 진짜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근데 무슨 깍대기가 이렇게 있어 보이냐? 이 사람들 상자값도 가격에 포함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엄마는 저의 착한 거짓말에 괜히 상자에 화를 내시며 제가 선물한 스카프를 매일 목에 두르고 다니셨어요. 뭐 나중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명품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펄쩍 뛰시긴 했는데 이미 중고가 돼버린 그걸 어쩌겠어요. 엄마는 하는 수 없이 그제야 그 스카프를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애지중지 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귀하다며 중요한 자리에만 그걸 목에 두르세요. 아무튼 이렇듯 저와 엄마는 세상에 단 둘이기 때문에 특별했고 애틋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고 평생 엄마와 살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란 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는 되지 않더군요. 제가 유치원에 한 6개월쯤 일을 할 때였어요. 평소 저를 예쁘게 봐주시던 원장님께서 저에게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다른 사람도 아닌 원장 선생님의 주선이라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또 부담도 엄청 됐고요. 그래서 고민하며 적당히 거절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엄마는 수상하다고 여기셨어요. 너 무슨 고민 있어? 아까부터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거린다. 내가 언제? 괜히 엄마는 생사람 잡아.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뭔데 그래? 좋아하는 남자라도 생겼어? 아니야. 진짜 헛다리 짚는 데는 선수라니까. 그럼 뭔데? 사랑 궁금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저는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는 엄마에게 어쩔 수 없이 원장 선생님 주선으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야, 누가 너 보고 시집가지 말래?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평생 나랑 살아? 엄마도 좀 혼자서 편하게 살아보자. 늦가기엔 엄마도 연애도 좀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 헐,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는 뭐 평생 너만 키우다 늙어 죽냐? 그러니까 괜히 만나지도 않았는데 끙끙거리지 말고 가서 만나보고 사람 괜찮으면 연애도 해. 뭐 내친 김에 결혼해도 돼. 엄마는 그렇게 빨리 나를 시집 보내고 싶은가 봐. 완전 서운해. 오바하긴? 너 아직 그 남자 얼굴도 못 봤잖아. 근데 꼭 금방 시집갈 사람처럼 말한다. 혼자 김칫국을 너무 마시는데. 엄마, 이제 엄마랑 말 안 해. 저는 그렇게 엄마랑 이야기하다 제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주선하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몇 번 데이트를 했는데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더라고요. 엄마는 김칫국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생긴 것도 반듯하게 생겼고 배려심이 많아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불편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태어나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고 산 저였기에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제 마음을 흔들고도 남았어요. 다행히 남편 역시 저를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많이 좋아해 주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깊어질수록 저는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원장 선생님한테 살짝 들은 것도 그렇고 남편에게 듣기로 남편의 집은 뭐랄까 쉽지 않은 그런 집이었는데요. 미리 앞서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커온 제가 성에 차지 않으실 것 같아 저는 남편 몰래 그리고 엄마 몰래 쏘가리를 해야 했어요. 처음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던 날 저의 그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임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인사를 드렸을 뿐인데 들려오는 어떤 대답도 없었어요. 이미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부모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죠. 한마디로 저 같은 며느리는 당신들에게 가당치도 않으셨던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아버님이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이 전업주부셨는데요.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데다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요즘 세상에도 여자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현모양처가 되어 집안일과 남편의 내조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이 사람 무안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제 식구 될 사람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뭘 했길래 상처를 줬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안 그래요,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알겠어요. 아니, 나는 그냥... 나는 길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본론만 말하면 자네 같은 며느리는 볼 수가 없네. 미안하지만 돌아갔으면 좋겠네. 아버지, 너 지금 애비가 말을 하는데 끼어드는 거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래도 말은 해야겠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아버지 며느리 전에 제 안사람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좋다 싫다 하실 수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당신은 조용히 있으래도. 네 말은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당연히 아버님 어머님 허락을 받고 해야죠. 남자들이 말을 하는데 여자는 끼는 거 아니야. 너 말해봐. 나랑 상관없이 이 아가씨랑 결혼할 거니? 네, 할 거예요. 이왕이면 좋게 허락받고 축복도 받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어쩔 수 없죠. 듣기로 아가씨 어머니가 혼자 일을 해서 키웠다지? 그래, 무슨 일을 하시나? 공무원? 회사원? 도배 일을 하세요. 어머, 여자가 도배를? 세상에, 그 험한 일을 하신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도배 일을 한다는 소리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곧 다시 아버님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꾹 닫으셨는데 이미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저 역시 이쯤 되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고 별다른 이야기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시어머니처럼 입을 꾹 닫아버렸는데요. 남편의 결심과 고집은 그리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헤어지자는 제 말에 남편은 저희 집 앞까지 쫓아와 저를 설득했고 그 모습을 우연히 저희 엄마가 목격하시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헤어질 사이인데도 엄마에게 남편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영 씨랑 만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내심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괜찮으면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니요, 엄마. 이 사람 지금 막 가려던 참이었어. 아닙니다. 저야 좋죠. 제가 커피를 또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요? 나도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는 초면이지만 아주 잘 맞을 것 같네요. 들어와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집에 들어갔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엄마랑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하도 그 상황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모습을 저희 엄마가 아주 귀신처럼 보셨고 남편과 죽이 잘 맞아 장모님과 김서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보고 더욱 더 이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설득할 테니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워낙에 두 분의 인상이 완고했기에 남편의 말이 그리 신임이 가진 않았지만 제 안에 남편을 원하는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 결과 3년이란 시간의 반대를 이기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의외로 아버님은 당신이 마음을 결정한 순간부터는 그리 저에게 적대심을 가지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아버님이 저희 엄마를 배려하셔서 당신 없이 결혼식 전 형식적인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 사이에 작은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듣자 하니 도배 같은 일을 하신다는데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여자가 그런 험한 일을 한다니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네, 저 도배합니다. 미장도 하고 천장이나 벽에 관련된 일은 뭐든 합니다. 쉬운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험한 일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야 달리 할 말은 없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초대할 손님도 많고 결혼식장을 좀 좋은 곳으로 정하고 싶은데 혹시 생각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저희 쪽 수준은 맞춰주셨으면 하는데요. 수준이요? 알아서 정하시면 저야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손님이 많으시다고 하니 사돈께서 좋은 곳으로 골라보세요. 아니, 무슨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골라보라 하십니까? 그리고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제가 사돈한테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어떻게 기분이 나쁘신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애들 결혼에 있어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은 좀 아끼고 싶어요. 그 돈으로 애들 사는데 보태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니, 결혼하는데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있나요? 설마 예단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단을 포함해서 말 그대로 애들 살림에 도움되지 않는 비용은 쓰고 싶지 않아서요. 예물도 그렇고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애들 살림살이에 더 보태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형식적인 건 그래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팽팽했던 양쪽 어머니의 기싸움이었어요. 자수성가한 저희 엄마는 원래부터 돈이 있건 없건 쓸데없는 지출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쓰지 않겠다고 받아들이는 듯 다소 언짢은 얼굴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잠깐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틈에 엄마에게 그냥 적당히 타협하시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좀 헤아려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보았는데요.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면서 잔뜩 성을 내고 계셨어요. 아니, 사람이 굽힐 줄을 몰라. 원래 딸 시집 보내려면 친정엄마가 고분고분해야 하지 않아? 내가 진작에 도배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지. 아, 나는 고상하고 생활 수준 비슷한 사람하고 사돈 맺고 싶은데 이건 뭐야?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겠고 말도 무슨 장사꾼처럼 하는 게 정말 이 결혼 모르고 싶다. 전에 네가 말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너무 탐났는데. 아,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화장실 입구에서 시어머니의 통화를 모두 다 듣게 되었어요. 서로 민망한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먼저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남편과 저희 엄마는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또 뭐가 좋다고 죽이 맞아 깔깔깔 거리는지 제가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솔직히 어렵게 허락을 받은 결혼이라 더 이상 시부모님에게 찍히는 일은 없었음 했던 게 그때 저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결혼식에 관련된 일들은 엄마를 설득해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드렸어요. 물론 엄마가 서운해 하실까봐 저희 엄마 눈치도 엄청 봤어요. 기집애, 시집간다고 아주 시어머니 편만 들어.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잖아. 그리고 괜히 그걸로 나 시집살이 시키면 어떡해. 그때도 엄마가 나서 줄 거야? 그야 당연하지. 아무리 시집을 보냈어도 내 새끼 마음 아픈 꼴을 어떻게 엄마가 봐. 나도 엄마가 그러는 거 못 봐. 그러니까 그냥 기훈씨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자. 설마 기둥 뿌리 뽑자고 하시겠어? 그 여자 그러고도 남을 것 같던데. 엄마도 말 조심하고. 아무튼 우리 그러기로 하자. 엄마는 내가 시집가서 잘 살길 바라지? 아니, 정 그러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던가. 기집애? 알았어. 엄마가 참으면 되잖아. 기둥 뿌리 한번 뽑지 뭐. 저는 엄마의 그런 쿨한 포기에 별 문제 없이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시작해서 당신이 저희 엄마를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듯 저를 볼 때면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는 일이 종종 있었고, 제가 아무리 며느리지만 그런 말을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니네 엄마는 그렇게 험한 일하면 술도 마시고 같이 일하는 남자들이랑도 서슴없이 지내지? 남편도 없으니 무서운 것도 없으실 거야. 저희 엄마 술 한 모금도 못 드세요. 에이, 정말? 생긴 건 말술이던데? 저기, 아무리 저희 엄마가 바깥 일을 하시지만 그런 말씀은 좀 조심해 주세요. 저희 엄마,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대로 사시는 분 아니세요. 어머,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얘가 아주 생사람을 잡네? 가만 보니까 너 니네 엄마 닮았다 얘. 어쩌면 말을 그렇게 거슬리게 하니? 유전인가? 저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나는 바람에 그 말을 참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종종 저희 엄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함부로 하셨고 제가 뭐라고 할라치면 알았어 발끈하지 마. 넌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다혈질이니?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네 눈치를 봐야겠어? 라는 식으로 되려 자기가 먼저 화를 내더라고요.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낸다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심 저는 시어머니가 저러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하기도 했어요. 물론 적당히 선을 넘지 않았을 때까지요. 시어머니는 평소 시아버지의 말과 행동도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사셨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선 당신의 입으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근 40년을 사셨죠. 아들 역시 엄마인 당신 말을 듣지 않으니 가장 만만한 저한테 나름 갑질을 하시며 그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선을 넘지 않으면 몰라도 이렇게 저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까지 제가 참을 수는 없고 제가 몇 번 발끈하자 시어머니는 본능대로 제 눈치도 살짝 보시게 되셨죠. 그런 당신을 발견하면 또 그게 자존심이 상하셔서 저에게 또다시 시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면서부터는 사소한 일에도 저에게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며 호출하셨어요. 당신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살림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갖다 붙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진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시작은 시댁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일이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20년 된 40평대 아파트에 지금도 살고 계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그 아파트가 동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였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셨었죠. 위층의 보일러 고장으로 거실 천장에서 워터파크 마냥 물이 줄줄 흘렀고 그 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위층에서는 당연히 당신 집의 문제이니 보일러를 고치고 또 시부모님 집 천장 도배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니, 천장은 집 전체에 이어지는 건데 물이 샘 부위만 해준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저희 집에서 천장 전부를 해드릴 수는 없죠. 피해보신 부분은 당연히 저희 집 때문이니까 해드린다고요. 말이 안 통하네 정말. 그러지 말고 해줄 거면 전부 다 해줘요.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양심이 없네. 그깟 도배 얼마나 한다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는 도배라는 말을 당신 입으로 뱉으시면서 저희 엄마 생각이 나셨대요. 그리고 위층 부부가 피해본 부분만 해주겠다고 완강하게 굴자 시어머니는 당신이 마치 이해하고 봐준다는 식으로 거실 부분 도배만 현금으로 받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예, 전에 우리 집 천장 얘기했지? 네, 그거 해결 잘 되셨어요? 기훈 씨가 은근 신경 많이 쓰던데. 신경만 쓰면 뭐하니?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네 시아버지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않니? 아유, 머리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니네 엄마한테 우리 집 도배 좀 해달라고 말이나 좀 해봐. 도배요? 위층에서 해준다고 안 해요? 싹퉁머리 없는 게 물이 생 곳만 해준대.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만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말 좀 잘해서 이참에 우리 집 도배 좀 싹 다 해달라고 부탁 좀 해봐. 싹 다요? 너 왜 자꾸 사람 같은 말 시키니? 비용은요? 야,
가족끼리 그렇게 돈 해야겠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사돈집 돈까지 받아야 해. 어머님 말씀대로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공짜로 해달라세요. 뭐? 너 정말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이래서 없는 집에는 안 되는 거야. 엄마도 그렇고 딸도 쫌스럽다니까. 됐다. 내가 니네 엄마한테 직접 말하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사람이 공짜로 부탁을 하면서 뭐 일이 당당하죠? 그리고 매사 우리 집은 없는 집이라고 무시하고 당신은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과시하더니 왜 있는 집에서 없는 집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황당하다 못해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치기 전에 얼른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어머니 집 누수 문제와 조금 전 통화 내용까지 모조리 다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니네 시어머니 진짜 어이없다. 그깟 도배 내가 공짜로 해줄 수는 있는데 니네 시어머니 심보에 노란할 수는 없지. 내가 이번 기회에 네 시어머니 기 한번 제대로 꺾어야겠다. 너 김서방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모른 척해. 저는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부탁을 해도 거절하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도리어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모른 척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집 도배를 해주신다고 약속했다며 도배 날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네가 딸인데 그날은 네가 와서 엄마를 도와야 하지 않겠니? 자기 집 일을 해주러 저희 엄마가 오시는 건데 이럴 땐 또 딸인 제가 엄마를 도와야 한다니. 아무리 어른이고 제 시어머니지만 사람이 참 밉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가 시킨 대로 알겠다고 대답했고 대망의 그날이 되었는데요. 엄마는 평소 함께 일을 하던 사람들을 전부 시댁에 집합시키셨어요. 그리고 체구는 가장 작지만 누가 봐도 저희 엄마가 대장처럼 여기저기 지시를 했고 가장 높은 곳에서 기다란 받침대 위에서 마치 춤을 추듯 거뜬히 일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은 처음 본 거라 신기하기만 했어요. 멋지기도 했고요. 어이, 명호야, 거기 끝에서 무늬를 맞추면 안 돼. 가장자리부터 무늬를 맞춰야지. 그 벽지는 수입이라 신경 써야 해. 그래, 그렇지. 알려주면 잘하면서 왜 그래?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살겠어? 에이, 저 이래봬도 사장님 밑에서 독립해서 이제 저도 사장입니다. 그래, 너 지난달에 좀 벌었다며? 소문 자자하더라. 그러다 금방 건물주 되겠어. 사장님 쫓아가려면 멀었죠. 저도 사장님처럼 돈방석에 한번 앉아볼랍니다. 야, 그건 뭐 쉽냐?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요. 여기 업계에서 누가 사장님을 따라가요. 도배기의 신이시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사장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여기 너 말고도 그럴 사람 많거든? 안 그러냐?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1등으로 올 겁니다. 저는 엄마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저희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넋이 빠져서 보던 시어머니는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서 계셨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먼저 다가오셨어요. 사돈, 이제 얼추 끝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사실 이 정도 평수는 저 혼자 와서 해도 되는데 제가 사돈집에 도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제 밑에서 일했던 녀석들이 죄다 몰려왔네요. 많이 어수선해도 이해해 주세요. 대신 일은 아주 빨리 끝날 겁니다. 아, 예, 딱 봐도 깨끗하고 좋네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하려면 벽지값도 그렇고 수백은 주셔야 하는데 제가 가족이니까 화끈하게 돈 안 받을게요. 대신 우리 딸한테 잘해주세요, 사돈. 사실 저는 이 돈 안 받아도 이번 달에 많이 벌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버셨길래?
이건 원래 비밀인데 사돈지간이니까 편하게 말을 한다면 순수익만 이번 달에 1억이 넘어요. 어머나 세상에, 1억이요? 그것도 한 달에? 네, 저는 뭐 종종 이렇게 벌어요, 사돈. 그러지 마시고 운동 삼아서 저한테 도배 배우지 않으실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남들은 돈 주고 운동하는데 이렇게 운동하면서 돈까지 버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돈만 좋다고 하시면 제가 노하우 다 알려드릴게요. 노년에 이만한 쏠쏠함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엄마의 말에 홀랑 넘어가셔서 요즘 도배를 배우러 다니세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박는지 모른다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밖으로 돈이 노발대발하셨지만 돈맛을 제대로 본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셨고 그야말로 예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집 가정부예요? 나도 이제 밖에 나가면 돈 벌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남자만 집에서 대접받으라는 법 있어요? 안 그러니 아가야? 네, 뭐 그렇죠. 요즘 세상은 아버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이해고 나발이고 그동안 대접받고 살았으면 된 거야. 이제 당신도 집안일 좀 하고 그래요. 보니까 기훈이는 아주 잘하더만. 이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요즘 아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가 1살 터울이라 요즘은 사돈지간이지만 아주 중마고우가 따로 없어요. 대신 일부 시댁 집안일이 제 몫이 되기도 했지만 마음이 행복해서 그런지 힘든 건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가끔 주시는 용돈 때문일까요? 이런 거야말로 상부상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까지고 이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연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길었던 저의 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운 일, 신나는 일, 가득한 인생길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